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희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 헤겔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슈베르거에 의하면 독일의 관념론자들을 총 4명으로 계보를 나누는데요. 칸트, 피히테, 셸링, 헤겔 이런 식으로 가죠. 칸트는 비판적 관념론이었고 피히테는 주관적 관념론, 셸링은 객관적 관념론, 헤겔은 절대적 관념론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론인데요. 544쪽입니다. 헤겔에게서 독일 관념론은 그 절정에 이른다. 적어도 헤겔 학파에서 유래하는 철학사의 서술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 헤겔은 자연과 역사에 있어서의 놀랄만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서 진정한 형이상학적인 깊이를 가지고서 또 독특한 철저함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존재가 정신적인 존재요. 정신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애쓴다. 칸트도 원래 과학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초기 논문 저술 보면 과학 쪽으로 많죠. 뭐 바람이라든지 헤겔도 똑같습니다. 예. 원래 과학자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 사물의 대상 뭐 사물, 물질, 뭐 지구, 자연, 환경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간 거죠. 자연과 역사를 해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밀어붙인 그래서 더 깊이 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형이상학이 뭐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 가지고 뭐 이런 뭐 세계나 사물 관심도 없고 관념적으로 뭐 관념론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칸트와 헤겔은 진짜 과학자였어요. 음. 그 부분이 좀 와닿았고 로고스는 처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고 만물들을 창조하고 또 만물이다. 진료도 또 인간의 자유도 로고스를 잘못되게 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 우리들이 로고스의 지배를 인식할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인식을 할 때에는 로고스가 스스로를 인식한다. 아, 헤겔의 철학은 절대적인 관념론이고 우리는 그의 이런 관념론을 범논리주의라고 이해하려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미 셸링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 정신은 세계까지 뻗쳐나가는 피히테의 주관적 관념론의 나 이상의 것이다. 이런 것이 곧 절대적인 세계 정신 자체다. 이게 초반이라 서론이라 뭐 범논리주의, 로고스, 절대적 세계 정신 이렇게 키워드들이 툭툭 던져지는데 이 뒤에 자세한 설명이 본문 읽으면서 들어가니까요. 예. 일단 이런 단어가 있다. 요런 질감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해 주시죠. 네. 그래서 헤겔은 이 세계 정신을 오직 한 가지 측면에서만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의 존재의 형이상학, 신에 관한 그리스도교적인 생각, 자연과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근세의 세속적인 철학 등과 같은 유럽의 정신사의 모든 중요한 동기들을 정교하게 짜맞춤으로써 정신의 모습을 그려낸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자, 헤겔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사상으로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및 중세기의 전성시대를 거쳐서 스피노자의 신은 곧 실체요, 곧 자연이다라는 공식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영원한 모습으로 보려는 모든 시도들을 성취하는 자가 자기라고 느끼고 있었다. 어떤 거대한 철학자던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선대 철학자들을 종합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오는 걸로 저는 느껴졌고, 그것의 이제 귀결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철학자의 색깔이 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헤겔 같은 경우는
정신이라는 귀결점을 향해서 여러 가지 앞선 학자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좀 보완하거나 뭐 종합, 수정, 보완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구나. 요 정도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칸트도 종합을 하려고 했고요. 헤겔도 종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때 당시의 그런 시대적 분위기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주가 생각이 나네요. 범주.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자기가 이렇게 범주를 만들어낸 것. 그렇게 인간이 인식을 한다. 근데 헤겔은 주저가 정신현상학이죠. 정신 정말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그의 사고는 이런 유럽의 형이상학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정상적인 길이라기보다는 뭐 주류라고 할 수 있겠죠. 헤겔에서는 옛날의 원형, 모형 사상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신과 세계의 본질적 차이, 즉 초월 사상은 사라져 버리고 차이가 중요한 거죠. 그동안은. 초월 사상이 사라져 버리고 로고스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상이라고 불리던 것을 흡수해 버린다. 동일률이 다시 등장하고 한계선들은 흐려지고 만다. 모든 측면이 다 타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타당한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타당하고 따라서 모든 것들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바로 헤겔의 위대한 기술이라고 믿고 있다. 혹은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헤겔이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서론이 끝났습니다. 상유와 저작을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한번 읽어 주시죠. 네. 게오르크 비렐름 프리드리히 헤겔은 1770년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났고 그는 그와 친하게 지냈던 쉘링이나 펠더를링과 마찬가지로 슈바벤 사람이었고 이 두 사람과 함께 튜빙겐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는 1793년 가정교사로 바젤에 갔다가 4년 후에 역시 가정교사로 프랑크푸르트로 간다. 여기서 그는 특별히 헬더를링과 유대를 깊게 하고 1801년부터 셜링과 나란히 예나 대학에서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쳤고 셜링과 함께 철학 비판지를 간행하기도 했다. 그래서 요 철학 비판지 요런 게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자료가 있다면 좀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전쟁 때문에 밤베르크로 올라가 신문 편집인으로서 활약했다. 마침내 1808년에는 니른베르크의 김나지움 교장이 되었고 그는 1816년에 하이델베르크의 교수 자리를 얻었다. 1770년에 태어났는데 1816년에 드디어 교수 자리를 얻었습니다. 1818년에는 베를린으로 옮겨가고 여기서 드물게 명성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베를린에서 죽었는데 아마 콜레라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문단이 끝납니다. 이 생애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추천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 두 남자의 철학수다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해결 편이 있어요. 그걸 한번 총 3부까지 있는데 1부가 한 2시간 남짓 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생애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메뚜 씨와 똥판 씨가 다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그게 유료이긴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엔 진짜 간략한 정보들만 있어서 이것만 갖고 우리가 해겔을 추측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해겔이 셸링과 헬덜린과 친구였어요. 정말 문학적으로 헬덜린도 독일을 대표하는 그런 문호이기도 하고 셸링도 우리가 직전에 다뤘지만 엄청난 철학자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티빙겐 신학교를 같이 다녔다. 참 이런 거 보면서 그
이게 잘 붙어 있으면 이게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았겠죠. 만약에 내가 어떤 학교에 갔는데 친구가 헤겔이야. 아니 혹은 친구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진짜 당시 당대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진짜 하층민들하고 어울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제자들을.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을 받으니까요. 나도 그 정도 급이 될 수 있는 거죠.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그 정도 급이 되는. 아마 저도 헤겔 같은 사람을 만나면 헤겔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람은 가능성이 다 있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저는 그리고 차라리 또 아무나 만날 바에는 어 그냥 아예 안 만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 저는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아 네. 예. 그리고 요즘엔 얘기할 만한 게 또 많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리고 접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예. 혼자서도. 맞아요. 그리고 태어난 해를 출생을 보면 칸트가 1724년, 피에테가 1762년, 셸림이 1775년, 헤겔이 1770년이에요. 칸트가 한 50년 정도 앞서 있고 피에테, 셸링, 헤겔은 거의 비슷비슷한 연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보면 그의 저작들 중에서 우선 손꼽을 수 있는 것은 1907년에 헤르만 노을이 간행한 청년기의 신학 논문집이다. 당연히 튜빙겐 신학교를 공부했으니까 신학 어 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논문집에는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교의 구체성, 그리스도교 정신 등이 실려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제 자기 나름대로 그 기독교를 해석을 한 거죠. 음. 따라서 이 논문집은 그의 철학의 근원과 목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다음 세대의 모범이 될 만한 것으로서 이 시기의 중요한 저작은 피에테의 철학 체계와 셸링의 철학 체계의 차이다. 제목이 이렇죠. 피에테, 셸링. 뭐 칸트 영향도 많이 받았을 거고. 그의 방대한 철학적인 저작들 중에서 정신현상학은 1807년 예나에서, 논리학은 1812년에서 1816년까지 니른베르크에서, 엔시클로페디 그 철학백과전서는 1817년 하이델베르크에서, 그리고 유명한 법철학 강요 또는 자연법 및 국가학 강요는 1821년 베를린에서 쓰여졌다. 그 밖에 또 논리학, 자연철학, 정신철학 등을 다루고 있는 대 엔시클로페디, 역사철학, 미학, 종교철학, 철학사 등에 관한 강의들이 있다. 저는 그 정신현상학이랑 법철학 강요 정도는 사 놨던 것 같은데 아직 안 읽었지만 근데 해결책이 은근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칸트 못지않게. 요 정도. 네. 혹시 뭐 생애 저작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 그냥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요. 네. 43세 정도에 이제 베를린에서 교수로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하고 62 세에 죽었는데 '얼마 누리지 못하고 죽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규칙적으로 살았죠. 그래서 음. 되게 길게 한 80 세까지인가 되게 오래 사셨고, 근데 칸트의 질감과 좀 다른 게 해겔 같은 경우에는 다 쏟아냈다. 이게 이제 콜레라 걸려 돌아가셨다고 나오지만 그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을 거라고 메독 씨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원래 인제 이분이 인제 너무 이제 쏟아내는 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인제 뭐 장기나 이런 게 안 좋았을 거라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칸트랑 체질이 다른 거죠, 해겔 같은 경우는. 어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자, 넘어가서 549 쪽. 칸트로부터 해겔에로. 제목이 이렇습니다. 읽어 볼게요. "여태까지와 같이 우리는 해겔이 처해 있던 상황을 밝힘으로써 이 철학자를 이해하고자 한다." 해겔의 사고의 출발점은 칸트이며, 이렇게 밝혔죠. 칸트이며, 특히 독일 관념론자들의 견해를 따르자면 칸트가 지나치게 일찍 멈춰버린 바로 그곳이다. 확실히 철학자들은 이전 철학자들을 비판하면서 아버지를 죽이면서 이 자기 철학을 전개해요. 칸트는 인식 대상의 여러 형식들을 오직 나의 자발성에만 맡겨 버렸기 때문에
대상은 이게 나의 자발성, 이게 주관에 갇혀 버렸다. 대상은 정신의 범주에 의해서 오직 이런 측면으로만 구성되게 되었다. 범주에 의해서 구성되고, 헤겔은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성은 비의존적이라는 원리, 즉 이성은 그 스스로가 절대적으로 자립적이라는 원리는 이제부터 그 시대의 선입관의 일종인 것처럼 철학의 보편적 원리라고 보여져야만 한다. 자, 철학의 보편적 원리는 이성은 자립적이다. 비의존적이다. 그게 이제 칸트의 정신의 범주. 범주는 범주가 이성이겠죠?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어, 그러나 그는 당장 이렇게 이해된 대상이 진정한 객관일까? 아까 주관이라고 했잖아요. 범주는 주관이다. 이게 문제예요. 주관이기 때문에 객관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가령 여러 범주들이 사고 자체에 속한다고는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부터 여러 범주들이 그저 우리들의 것이고 대상들 그 자체의 규정들은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주는 갖고 있어. 그거 인정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인간만의 것이냐? 그런 거죠. 예. 대상들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칸트의 철학이 존재를 설명할 때 이런 한 가지 측면밖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칸트의 철학은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단순한 주관적인 관념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주관성이 계속 문제가 돼요. 칸트를 비판할 때. 범주는 너무 주관적이지 않냐 이런 거죠. 예. 다음 문단 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 내용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헤겔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옛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믿음대로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정신에 대한 규정이라면 이런 규정에는 여러 대상들, 외적인 자연과 내적인 자연, 그리고 스스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것 전체가 생각되어지는 그대로 내포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고가 대상들의 진리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한 문단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단이죠. 이렇게 해서 쉘링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헤겔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관념론의 길이 트인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있는 사물에 의해서 나가 규정되는 그런 이원론적인 실제론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이미 본 바와 같이 헤겔이 꼭 지키려고 한 자발성이 헛되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잘 해주시는 게 다음 맥락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이란 피드가 말한 것처럼 자유를 건져내기 위해 나를 내세워 놓은 것이란 말인지 아니면 이것도 이미 위에서 말한 것이지만 이런 때에 헤겔이 미리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해서 끝까지 옹호하려고 하는 참된 객관도 없고 참된 진리도 없어지고 만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면 문장마다 우리가 전통적 형이상학적인 사고도 보이고 그리고 칸트가 주장하고자 했던 펼쳤던 그 논의도 보이고 그 피테, 쉘링 뿐만 아니라 그 헤겔의 앞선 관념론자들이 어떤 식의 주장을 펼쳤고 헤겔이 어느 부분과 일치되고 있으나 또 달라지고 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간단하게나마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칸트의 범주는 주관적이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 주관성을 넘어서기 위해서 정신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재밌네요. 정신에 대한 규정을 이성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정신을 규정하니까 정신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우리의 정신은 진리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죠. 예. 근데 해결이 됐어요. 칸트의 주관적 범주가 우리 정신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어. 이건 믿음이에요. 자, 여기 보면 옛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믿음. 네, 그 칸트에서는 진리 자체에 대한 포착이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그 지점과 헤겔이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진리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그 관념론적인 생각, 객관적 관념 자체에 대한 생각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겹쳐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달라지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좀 명백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따라오셔야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대전제죠. 해겔의 대전제가 정신은 진리를 인식할 수 있어요. 진리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다음 문단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겔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진리가 있고 진리 있어. 있고 존재가 마주치는 곳인 인간의 사고가 세계 정신 자체의 사고라고 하는 것뿐이다. 이 세계 정신은 사물들을 생각함으로써 사물들을 만들어낸다. 이 세계 정신이 신이겠죠? 그래서 사고와 진리와 존재는 이 세계 정신에서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게 세계 정신이 생각을 함으로써 사물을 만들어내요. 그 사고와 진리와 존재가 일치한다. 절대자는 보편적이고 하나인 이념이다. 이 이념은 판단을 함으로써 일정한 이념들의 체계로 특수화된다. 또는 이념이 두 가지의 현상들, 정신과 자연으로 나눠지는 것은 이 현상들을 이념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음. 자, 이념이 밖으로 드러난 것. 정신과 자연이 일치한다. 그리고 사물의 본성, 즉 개념은 전진하고 발전하는 바의 것이라는 사실과 이런 운동이 바로 인식 활동이며 자체로서 그리고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영원한 이념이 절대적인 정신으로서 영원히 활동하고 생산하고 즐긴다는 사실이 이념 안에서 하나로 된다. 어. 해겔의 주장은 저는 요번에 읽으면서 되게 쉬워요. 쉽고 너무 단순하고 명료해서 세계 정신인 거잖아요. 그냥 세계 정신이 어 사물도 만들고 뭐 그런 거죠. 존재가 되고. 너무 단순한 말인데 너무 명쾌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 절대적인 정신은 또 활동하고 생산하고 즐긴다. 이 부분. 네. 다 인제 계속 해 주시죠, 다음 부분. 네, 550 페이지 맨 아래 문단이고요. 이런 것이 바로 절대적인 관념론이다. 그래서 절대적 관념론에 대한 설명이 이제 뒤에 이어서 변증법과 더불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사고, 존재, 진리 이 모든 것이 정신과 동일하다. 그래서 모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모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칸트의 관념론은 비판적 관념론이었고 원형적인 이성에 다가가지 않으려고 했다. 요게 사실은 중요하죠. 물제차라고 부르는 원형적인 어떤 형태, 비단 이성뿐만 아니라 무엇도 그 원형에 가까이 가서 탐구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칸트가. 그런데 이 헤겔은 정신의 그런 것들을 다 동일시 시켜버리고 그 동일시를 이제 뒤에 이어서 변증법이라는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해 나가는 측면에서 헤겔의 좀 특이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변증법을 좀 하기는 했었는데 그것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조금 더 첨예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즐기시면서 헤겔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 헤겔은 칸트의 비판을 무릅쓰고 형이상학을 영위해 나가는데 그것도 일찍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게 나갔다. 그는 다시 사물이 그 자체로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정신이라고, 아니 절대적인 이념에 있어서의 자기 규정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이것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순수 철학을 원형적인 이성 그 자체로 본다. 그래서 신이란 철학자 안에서 철학을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파트 관련해서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원형적인 이성에 대해서 칸트와 좀 대립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메모를 해 두었고요. 또 정신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하는 뭐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유라든지 아니면 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는 좀 협소한 그런 의미보다는 정신이라는 귀결 지점을 얘기를 하면서 좀 광의의 의미로의 정신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헤겔이 말하는 정신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가면서 따라가신다면 정신에 대해 관련된 우리 저서들 있었죠. 그래서 그 저서들을 조금 읽기에 앞서서 헤겔을 조금이나마 맛보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 두 번째 그 소제목이 이념의 변증법. 그러나 이런 말은 이미 쉘링도 말하지 않았던가. 정신과 자연이 동일하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그렇다. 근데 이건 뭐 쉘링뿐만 아니라 다른 철학자들도 이런 말들은 하긴 했죠. 예. 그러나 쉘링은 다른 어떤 것은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해겔은 정신 현상학의 머릿말에서 쉘링과의 결별을 선언한다. 친구와 헤어졌어. 난 너랑 생각이 달라. 다른 어떤 것이란 사고의 필연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절대자의 생성과 발전 그 전개이다. 이 부분 정말 전 중요하다고 봐요. 절대자가 그냥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생성과 발전을 해요.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해결하는데. 예, 계속 해 주시죠. 이런 점에서 피이테가 훨씬 앞서 있었다. 피이테는 이미 의식의 역사와 따라서 세계 존재의 역사를 밝혔다. 다만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주관적인 것 안에 감춰져 있을 뿐이다. 해겔은 이런 주관주의에는 반대하나 여전히 발전한다는 사상, 저는 여기에 조금 색칠을 했습니다. 발전한다는 사상에는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절대자에게 내용과 충실을 부여하고자 한다. 그는 절대자를 스스로 활동하는 정신이라고 파악하고 이런 정신은 끊임없이 전진하는 자기 규정 안에서 발전하나 모든 대립을 언제나 자기 안에서 해소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날 해결주의자다 하면 이제 현대 철학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그 지점이죠. 많음 때문에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고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웬만하면 정신이야말로 모든 것으로 되고 모든 것들 안에서 독자적인 것으로서 언제나 동일하고 따라서 마지막에 가서도 본래 있었던 그대로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 이렇게 해서 해겔의 관념론은 전형적인 생성의 철학으로 된다. 절대자는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내기 위해 생성을 필요로 하며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절대자가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 생성이 필요하다. 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반합인데요. 우리가 이전에도 했었죠. 내가 나임을 알기 위해 내가 나야. 내가 나임을 알려면 내 밖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생성을 필요로 해. 그래서 신이 세계를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저는 솔직히 철학 공부하면서 특히 서양 철학이 그런데 신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다 하니까 어 기독교인이라면 철학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 신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렇습니다. 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저의 그 신앙이 정말 깊어졌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사유를 정말 철저하게 해 나가 밀어붙이는 거죠. 따라서 계속적인 발전의 도상에 있다. 참된 것은 전체다. 그러나 전체는 스스로의 발전을 통해서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는 자다. 절대자에 관해서는 이 절대자는 본질적으로는 결과이며 맨 끝에 가서야 비로소 본래 있던 것 그대로의 것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어 이제 해겔에게 있어서는 사상이 유동적인 것으로 되고 고정적이지 않죠. 개념의 운동이 생긴다. 그리고 순수 본질의 이런 운동은 학문 전체의 본성을 이룩한다. 이미 플라톤이 존재도 운동이 아니냐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을 자기의 존재 철학의 원리들 중에 하나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태까지 개념의 정력학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해요. 개념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념의 운동
유동적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어떤 개념을 제시를 하면 그게 인제 운동성이랄까? 이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어떤 고여 있는 물처럼 생각이 됐다면 해겔이 그걸 깬 것 같아요. 운동이란 개념을 가져와서. 근데 지금 세계도 이게 막 생성되고 있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의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의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어. 절대자에 관해서는 발전을 통해서 완성해 가니까, 그러니까 맨 끝에 가서야 비로소 본래 있던 그대로의 것이 된다. 아직은 지금 과정 중인 거죠, 우리 세계는. 맨 끝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 좀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해 주시죠. 네. 552 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고요. 해겔은 이제 피이테의 변증법 사상을 받아들인다. 이 피이테에 앞서서 변증법 얘기를 잠깐 했던 걸 잠시 기억을 해주시고, 이 사상은 소위 정신의 핵심, 정신의 내적인 생명 및 정신의 본래적인 기능 방식 등을 밝혀낼 수가 있다. 우리는 다시 정명제, 반명제, 종합명제를 갖게 된다. 개념은 그 반대되는 것으로 되나 이 두 가지 대립되는 것들은 다시 종합이라고 하는 보다 높은 차원으로 높여진다. 또 새로운 개념이 정인데 이것이 다시 반으로 되고 다시 한번 높여진다. 이런 과정은 정신이 대상들의 세계 전체를 스스로부터 산출해낼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통일은 모든 차이들을 이겨낸다. 여기 좀 핵심적이죠. 음. 크게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음. 여기서 좀 우리가 앞선 맥락이랑 읽어 나가야 할 같은 부분이라고 저는 꼽은 그런 문장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551 페이지에 여전히 발전하는 사상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는데요. 551 페이지 이념의 변증법 두 번째 문단에 여전히 발전하는 사상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점을 해놓은 부분을 찾을 수 있죠. 이걸 저는 조금 뭐 얘기를 하자면 정반합의 논의는 계속적으로 정반합을 거쳐가면서 높은 차원으로 높여진다가 사실은 전제죠. 그런데 뭐 우리가 그냥 쉽게 뭐 여러 가지 상식들만 갖춰놓고 정반합을 구성해 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그 높은 차원으로 계속 되기만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 어떤 세상 만물의 모든 대상들을 정반합에 끼워 맞춰서 합의 위치에 있는 것이 그 이전의 정과 반에 무조건 높여지게 되는지, 절대적으로 발전하게만 되는지, 요게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 외에는 그 다음 문단에 모든 대립을 언제나 자기 안에서 해소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의미심장했고요. 그 아래 문단에도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 자기 자신을 발견해내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이 반으로 되는 논리를 설명을 다 풀어서 낸 문장들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이 차이로서 다시 한번 정반합의 자리에 놓일 때 자기는 정이었지만 어느 순간 반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어느 순간 합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이 되고 반이 되는 그런 논의를 설명한 바가 아닌지 해서 좀 강조를 해서 색칠을 해 놓았는데, 그게 조금 이중적인 결과를 좀 만들어내죠. 첫 번째는 개념 자체를 좀 유동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여기 이제 해겔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절대 개념으로서, 절대 이성으로서 되게 공고화시켜주는 과정이기도 해서 그 두 가지가 조금 이제 모순적으로 읽는다면 모순적인 지점이 있고, 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변증법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해겔을 읽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또 많이 정반합에 대한 변증법을 가져다 쓰고 그런 것은 아닌지, 이 지점을 좀 중요하게 읽었습니다. 변증법의 그 운동이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이게 운동이라고, 이게 돌잖아요. 이게 원형 계단을 생각하면 탑을 올라가는 것처럼, 뭐 역사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겔이 봤을 때 이게 나선형으로 돌아가 결국 상승하는 거죠. 더 나아지고 있는 거죠. 어 끝으로 갈수록. 그런 운동이라고 메독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리고 통일은 모든 차이들을 이겨낸다. 이게 대립되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게 모순되는 부분들을 다 합쳐요. 어 자, 차이를 강조하다 보면 다 인제 흩어지고 그럴 텐데 결국 이 차이조차도 나중에 통일이 되고, 이런 부분이 해결 철학의 깊이이자 탁월함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증법적인 과정에 바탕하고 있는 생성의 철학과 더불어 개념의 운동에 직면하게 된다. 생성, 운동 이런 부분을 잘, 제가 아마 플라톤 뭐 고대 철학할 때부터 이 부분을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플라톤 특히 그리스 철학할 때 제일 아쉬웠던 게, 물론 안 그런 철학자도 있지만 항상 고정적인 거, 그러니까 안 움직여요, 개념이. 영원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근데 생성과 운동을 추구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했었거든요. 이분이 인제 또 이렇게 잘 짚어 주셔서 개념의 운동에 직면하게 된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절대적인 것과 동일한 것에 관한 말이 내용과 충만함을 얻게 되어 이제 셸링에 있어서처럼 그저 속이 비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자와 동일한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로써 나타내지 않는 그런 보편자는 아니게 된다. 음. 우리는 변증법의 3 단계를 피에테를 거쳐 칸트에게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 선험적인 연역에 관한 칸트의 사상은 바로 이런 변증법의 3 단계 안에 이어져 내려와 있다. 제가 다음 문단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해겔의 변증법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즉 피에테의 변증법은, 주어가 자꾸 바뀌죠. 피에테의 변증법은 사물들이 대립하고 있고 흐른다고 하는 학설을 가지고 있는 헤라클레이토스 주의를 새롭게 한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리스 철학자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앞부분이기도 했고 후대 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헤라클레이토스 "만물은 유전한다. 뭐 만물은 흐른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했었죠. "사물들이 대립하고 있고 흐른다." 이걸 어떻게 해석한 건가? 이게 인제 이거를 피에테가 받아들이고 이걸 또 해겔이 받아들인, 결국에 헤라클레이토스가 출발점인 거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혼에게는 물로 되는 것이 죽음이요 물에게는 흙으로 되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나 흙에서 물이 생겨나고 물에서 영혼이 생겨난다." 재밌죠. 영혼이 죽으면 물이고 물이 죽으면 흙이 되는데, 흙에서 물이 태어나고 생성되고 물에서 영혼이 생성돼요. 이 방향이 왔다 갔다 하죠. 음. 해겔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문장에서 자기의 논리학에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헤라클레이토스를 읽은 거죠, 해겔이. 예, 그리고 다음 문단 해 주시죠.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에게 있어서는 생성이 형상이 없이 오로지 이례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 로고스의 크기에 따라 생성이 불붙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 그리고 바로 이 대립들에 있어서 개념의 질서가 눈에 보일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해겔의 변증법도 개념과 이념 정신의 역사로 된다. 이 부분이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 피에테의 변증법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좀 공통되는 지점, 로고스를 동반하거나 그 개념과 이념의 정신의 역사로 이제 좀 귀결되는 그런 변증법의 논의가 좀 돋보이는 지점이지 않았나 싶었고, 왜냐하면 세 단계란 그저 전진하고 있는 생성일 뿐 아니라 정, 반, 종, 이제 정명제, 반명제, 종합명제 안에서 형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정은 형상들 안에서 그 존재를 갖게 된다.
과정이 좀 더 중시되었죠. 해겔은 비교할 수 없이 교묘하게 이 변증법적인 방법을 철학적인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념의 객관적인 내용을 밝혀내고 발전시킨 것이 언제나 그게 그의 특이성이었다. 히트의 변증법에는 그의 주지주의적인 근본 태도에 걸맞게 어떤 자의적인 것이 붙어 다닌다.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겠죠. 그러나 해겔에게 있어서는 전진하고 있는 것은 이념 자체의 객관적인 의미다. 반명제는 명제 자체 안에 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개념들은 질적으로 보다 높은 공통적인 것에 관계지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하면서 존재에 대한 부분이 잠깐 간략하게 실려 있습니다. 예컨대 존재와 무는 생성에서 높여지고 생겨남과 소멸은 현존재에서 높여지고 태어남과 무덤은 삶 속에 높여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과정의 형상들을 중시한다는 것, 그리고 해겔이, 이런 정반합의 명제 이제 방법론을 여러 가지 삶에 적용을 시켰겠는데요. 이제 또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분야에 적용해서 대다수의 논의가 여기에 딱 맞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맞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했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런 좀 질문이 들었습니다. 의문이 음. 들었고 그래서 맞네. 이미 네 맞아요. 기계적으로 다 하나의 음. 논리에 껴맞췄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어. 너무 탁월한 이제 논의이기 때문에 어. 도식화가 또 너무 딱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크게 음.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음. 많은 대다수의 대상들을 파악하고 또 여기서처럼 객관화가 또 가능했고 어떤 개념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신화화된 역사적 개념들을 설명해내기에는 아주 유용한 그런 잣대였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게 발생했을 때 요거를 이제 해겔이 어떻게 해결을 해냈는지에 대해 음. 조금 궁금해지고요. 네, 음. 여기 맨 마지막에 피히테와 해겔의 변증법의 차이로 뭐 자의적인 것이 붙어 다니는 피히테의 변증법. 그러나 해겔에게 있어서는 전진하고 있는 것, 이 하나의 객관성으로서 내부되어 있는 그런 변증법의 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세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객관적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음. 객관이 뭐 경험이냐 아니면 관념론적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자의적인 어떤 것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해겔이 생각을 했을 때 음. 자의적인 어떤 것, 뭐 좀 쉽게는 우연적인 어떤 요인들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그 세계의 만물일 텐데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음. 질문이 드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반합 변증법에 대해서 특히 해겔이 주장한 정반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저도 이 개념적으로 막 그냥 '그런가 보다.' 알고 있는데 예시를 한번 우리가 좀 해석을 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553 쪽에 예컨대 하면서 정반합의 세 가지 사례가 나오죠. 근데 하나 볼게요 한번. 존재가 정의입니다. 있어. 있는 게 정의죠. 그럼 이게 반이에요? 없어. 없는 게 반이에요? 이건 이해가 가요. 존재와 있음에서 있음과 없음 완벽하게 대립되는 정반. 근데 이 합이 또 중요한데요. 그럼 무가 합쳐져서 생성이 돼요. 생성은 뭔가 진짜 말 그대로 생긴다. 생성된다는 것일 텐데 존재와 무가 합쳐지면 생성이 된다. 이게 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 '존재 플러스 무는 생성이다.' 존재는 가만히 있음은 가만히 있는 거니까. 생성은 있음에서 어떤 무가 첨가되면 뭐가 만들어지나? 그러니까 좀 설명이 한번 진희 님은 이게 좀 이해가 되는지 정반합으로 존재, 무, 생성.
이게 예시예요, 이게? 네. 저는 이게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는 쉽게 또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다와 없다를 주고 그냥 초등학생에게 물어봤을 때 그 두 가지 개념이 좀 아니요라는데 크게 반론을 제기하는 친구가 없을 것인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인제 철학의 여러 예시에서도 그러하고 좀 우리가 살다 보면 좀 기이한 일들을 겪기도 하는데 있음과 동시에 없음이 인제 중간 지점에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죠. 음. 그런 음. 부분에 있어서는 정반합의 어떤 도식을 적용시킬 수가 없고 음. 정반합의 도식을 적용시킬 수 없는 대상은 그럼 생성조차도 불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음. 생겨남과 소멸은 현존재 이렇게 돼 버리고 뭐 태어남과 무덤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얼추 그 개념들에 해당하는 얼추 한 80% 정도는 맞아떨어질 수 있겠으나 나머지 한 10% 내지 20% 가까이 되는 대상들 좀 애매모호한 것들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앞서서도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해겔에 있어서 해겔에게 와서는 좀 동일률이 다시 한번 적용이 되고 한계선이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제 완벽한 절대적인 어떤 틀에 입각한 그 정반합의 논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틀을 벗어난 무언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도식이겠죠. 그래서 요런 지점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좀 비판을 했겠죠. 당시 특히 칸트 같은 경우는. 이게 자 태어남과 무덤은 삶 속에서 높여진다. 이게 뭐 출생, 인간이 태어나고 출생, 무덤은 죽음이겠죠.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그 삶이란 게 있으니까 그게 정반합이다. 뭐 이런 건 뭐 도식화가 뭐 그렇게 반론이 거의 없이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게 해결은 모든 걸 이렇게 뭐 역사든 뭐든 근데 이게 짜 맞춰 이게 정을 뭐 하나 정하면 근데 그 반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의 반은 뭐지?' 이렇게 좀 애매한 경우가 솔직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지금 요 예시는 좀 맞아떨어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럼 "뭐의 반대는 뭐지?" 이런 식으로 좀 질문할 수 있는 케이스가 은근 많아지지 않을까. 그럼 그건 누가 정하지? 그 또 하나의 정의에 반대가 또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반대가 없을 수도 있고. 그건 도대체 누가 정하지? 이런 좀 문제 이런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쉽게 이렇게만 이해를 해 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해결이 너무 단순해지죠. 그래서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의 것을 더 많이 알았을 것을 좀 우리가 믿고 아. 한번 본다면 네. 사실 우리가 보여지는 이 정반합의 논의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논의 외적인 어떤 요인을 좀 의미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 다시 뭐 551 페이지 이념의 변증법 설명했던 그 지점들을 참고해 보면 네. 뭐 여전히 발전한다는 사상 자체는 가지고 있어요. 정반합 계속 이어가면서 계속 진보로만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발전의 어떤 이데올로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좀 계속 염두를 하면서 해결을 좀 오해하거나 축소하지 않게끔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모든 대립들은 언제나 자기 안에서 해소된다. 요 인제 이분법이 단순하게 제3항으로서 아. 한만 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을 아 거예요. 맞네. 예예. 맞아요, 맞아요. 의미를 좀 계속 염두하면서 읽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 자기 자신을 발견해낸다.'라는 점이 단순히 정과 반의 어떤 대립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축소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좀 해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해볼 수 있는 지점의 질문들을 던져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래서 정의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어서 읽어 보면 54쪽 위쪽인데요. 주장과 부정. 여기는 이제 긍정과 부정이라는 길을 통해 개념들이 서로를 규정하는 이런 변증법에서 우리들은 해결의 매개에 마주치게 된다. 매개라는 개념이 또 중요하대요.
이 매개를 통해 개념들은 비로소 구체적인 알맹이를 얻게 된다. 이 매개가 뭐 쉬운 예가 여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매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매개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니까 신이 인간으로 내려왔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매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매개를 통해 개념들은 비로소 구체적인 알맹이를 얻게 된다. 딱 그렇죠. 개념들은 안 보이니까 매개를 통해 구체적인 알맹이를 얻게 돼요. 해겔은 신, 절대자, 영원한 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추상적으로만 남아 있다면 무슨 뜻이 있겠느냐고 묻는다. 방금 한 비유가 절묘했구나. 예수님은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이 말들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을 것을 말해 주지는 않는다. 신, 절대자, 영원한 자. 모든 동물들이라는 말만으로는 아직 동물학이 아닌 것처럼 위에서 본 직접적인 추상적인 것들만으로는 충분치가 못하다. 그 신만으로는 충분치가 못하다는 거죠. 인간이 못 보고 알 수가 없으니까.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 매개, 개념의 역사를 거치는 통로가 필요하다. 진짜 매개는 중간자잖아요. 뭔가 매개, 통로, 한마디의 말 그 이상인 것, 즉 적어도 하나의 문장, 명제로 옮겨가는 것은 본래대로 되돌아와야만 할, 이것도 되돌아온다니까 이것도 정반합이죠. 돌아와야 된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다른 것으로 되는 게 뭐 반이겠죠. 일종의 매개다. 왜냐하면 매개는 움직이고 있는 자기 동일성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고 매개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움직이고 있는 자기 동일성. 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개는 움직이고 있는 자기 동일성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요. 순수한 부정성이요. 단순한 생성이기 때문이다. 이게 매개라고 합니다. 어. 지니 님은 매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개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아.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텍스트에 있어서 매개는 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론에 대해서 혹은 내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아무리 열심히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도 그 안에 설명 방식인 예를 들어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체로서 어떤 뭔가를 더 명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요인이고 그 실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직접 맞닿아 있는 부분에 있다는 것이 우리 이제 앞서서 뭐 경험론, 관념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매개라는 것이 그 두 가지를 합쳐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단어 매개라는 단어가 매우 좀 걸맞다,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더불어서 되게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잘 읽어주신 것 같은데 움직이고 있는 일성. 그런데 그것이 그것 이외에 아무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고 순수한 부정성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간이다라는 것은 인간의 정의를 줄줄이 외는 것보다 우리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와서 옆에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야기가 잘 통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의 그 하나의 개체 혹은 그 여러 개의 개체가 인간이라는 어떤 개념성의 충실성을 담보하진 못하기 때문에 그 담보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 개체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존재에 대해서도 조금씩 얘기를 해 나가겠지만, 존재의 어떤 존재자들이 있을 것인데, 사실은 그 존재라는 행위에 완전 1대1 대응으로서 일치하는 존재자는 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읽힌다면 매개는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어 중에 하나이고 현대 철학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매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디어라든지 미디어. 헤르메스라고 할 때 그 신화적인 측면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단 읽어 주시죠. 네. 헤겔이 매개의 이념을 발전시킨 고전적인 곳은 정신현상학의 첫머리에서 감성적인 확실성을 다룬 곳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있는데 옆에. 정신현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감성적인 확실성 뭐 이거에 예. 대해서 그럼 다뤘다고 하는데 네. 제가 그럼 나머지 부분을 읽을 동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거 그냥 차례만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 제가 그 정신현상학 지금 한길사에서 나온 걸 저 1권짜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안에 절대적 자기인식과 근대 서양의 합리적인 완성이라고 하는 이제 옴기니의 말 뒤에 서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론 이후에 의식과 자기의식, 뭐 이성 이런 정신 이렇게 이어지는 정신현상학의 차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감성적인 확실성을 다룬 곳이라고 하는 그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이것과 지금을 매개된 것이라고 설명하려고 애쓴다. 이것과 지금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어로는 그냥 낱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각각 지칭하는 말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이것이라는 것과 지금이라는 것. 네, 이런 매개할 수 있는 단어. 즉 이념은 자기의 자체를 포기하지 않은 채로 과정과 시간과 생성에 수용된다. 바로 이렇게 개념이 알맹이 있고 뜻있게 발전하는 데에서 드러나는 것은 헤겔의 변증법, 객관적인 이념의 역사, 요 정신의 역사이며 참된 존재론이지 피에테에게 있어서처럼 그저 주관과 주관의 도덕적인 행동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피에테의 변증법과 지금 계속 비교를 해 나가면서 헤겔의 변증법이 어떤 것을 매개로 예시를 들고 있고 그 예시 안에서 다시 한번 객관적인 이념을 어떻게 추출해내는지 지금 뭐 이것이라는 단어와 지금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서 이제 변증법을 활용해서 객관적 이념의 역사 그리고 정신의 역사 참된 존재론 이런 것들을 추출해낸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마 정신현상학 안에서 제대로 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접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아래 헤겔에게 스스로의 도구를 손에 쥐어준 사람 즉 피에테가 우리 변증법 도구를 헤겔에게 쥐어줬지만 헤겔에게 보다 더 가까운 것은 플라톤의 변증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55페이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은 독일 관념론이 칸트의 주관주의를 어느 정도 넘어서고 있으며 칸트보다 개방적인 태도로 고대와 중세의 고전적인 형이상학에 어느 정도까지 다가서 있는가 하는 것 등등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었고 헤겔은 여기서 칸트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전통 형이상학으로의 복귀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단이었습니다. 이게 이게 헬덜린 친구죠. 헬덜린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인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서양 철학의 기원으로 간 거죠. 네. 일단 이 555쪽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